6월 12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열린 3, 4위전에서 이스라엘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최종 4위, 2019년 준우승에 이어서 2개 대회 연속 4강에 오른 쾌거입니다. 네, 오늘 패배는 조금 아쉽지만 네. 끝까지 멋지게 경기에 임해준 선수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어제 오후에요. 충북 지역 중심으로 갑자기 큰 비에 우박과 돌풍까지 쏟아졌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어떨지 날씨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지 기상캐스터, 요란한 소나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 좀 소나기가 내릴까요? 네, 주말 사이 곳곳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모레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낙뢰가 동반될 수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주로 동쪽 지역에 집중될 텐데요.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에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전주, 부산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는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빗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곳곳으로 출근 정체가 상당한데 잠시 후 오전 9시부터는 중부선 남이 방향 오창분기점과 남이분기점 사이가 작업으로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오창분기점에서 옥산분기점을 경유해 경부선을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근길 상황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을 중심으로 15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이죠. 수원 신갈과 오산 부근에서 10여 킬로미터 구간씩,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울요금소부터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15km 구간 가장 차가 많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오창을 시작으로 증평까지 10km 구간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100번 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 구리부터 광안터널까지 밀립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이뤄집니다. 의석수로 볼 때 다수당인 민주당이 열세를 쥐고 있는데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선 과반 이상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전히 제 식구를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가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이례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태라며 당 차원에서 따로 방침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결될 경우 앞서 부결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부결된 제19 감싸기 방탄정당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혁신위원장 인선 등을 두고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 간 내용이 터질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하.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서로가? 심리적 분당 예.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두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일본이 올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험 운전에 들어갑니다.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2주 동안 방류시설의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후쿠시마 TV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운전이 끝나면 실제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트럭과 승용차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도박 혐의로 검거됐다 도주했던 외국인 10명 중 일부가 자수하거나 검거되면서 이 중 6명의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맨발로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집단 도박판을 벌여 검거됐다가 어제 지구대에서 탈주한 베트남인들입니다. 지구대 회의실에서 기다리게 한 사이 창문에 15cm 되는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검거한 23명 중 10명이 탈주했는데 지금까지 6명이 자수하거나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도주한 외국인들을 쫓았습니다. 또 달아난 사람들의 신원 파악을 마치고 연인이나 지인 등을 통해 자수를 권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의 소재도 파악 중입니다. 도로 위의 차량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무학천교 인근 도로에서 5대의 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한 승용차에 불이 나 버스와 1톤 트럭, 승용차 2대 등 모두 4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난 차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거의 기절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뒷문을 열고 이제 뒷문을 흔들어서 뒷문을 유리를 깼죠. 사고는 30인승 버스가 정체로 서행 중이던 1톤 화물차의 뒤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사고 처리를 위해 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3시간 가까이 통제되며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국에선 편도 4차선 고속도로의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조차 화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부 지역 일대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의 상판 전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너져 내린 잔해 근처에선 여전히 화염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의 고속도로 I-95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22분쯤입니다. 교차로 아랫길을 지나던 대형 유조차에 불이 나면서 일대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3만 리터 넘게 실려있던 휘발유에 붙은 거센 불길은 도로 상판을 불판처럼 달궜습니다. We did have a collapse of 95, okay? The fire looked like we had a lot of heat and heavy fire underneath the underpass, okay? No reporting of any occupants or drivers or anything like that. We don't have.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9.11 테러 당시 무역센터 빌딩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휘발유가 타며 발생한 고열이 상판을 지지하고 있던 철근을 녹이면서 사고가 났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화재 과정에서 나온 기름이 인근 델라웨어 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곳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과 보스턴 등 주요 도시를 모두 지나는 고속도로에 허리가 꺾이면서 한동안 동부 지역 일대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2심에서 DNA 등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군을 상대로 나선 반격 작전에서 동부전선 마을 2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공세를 개시한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 후 발표된 첫 성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했던 이 마을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가 하찮은 내가 아니지 그 숨을 힘 빠져 쓴다 빛바랜 낡은 가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잠든다면 이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요, 경희님이 출근 준비하면서 상클 출석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국내 뉴스 더 살펴보죠.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 웃음을 잃지 않은 이두성.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짧았어요. 주말이 너무 짧다, 짧았죠. 정말로. 오늘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이도성 기자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여행 중에 무슨 일이인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여성이 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인 것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숨졌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화면 먼저 볼까요? 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경찰 등 현지 당국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여럿 있는데 이 가운데에 한 여성의 시신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붉은 천에 쌓인 채로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범인을 중국인 부부로 보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캄보디아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방금 보셨던 그 모습입니다. 네. 붙잡힌 중국인 부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병원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혈청 주사를 맞고 입원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지난 4일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기 장소까지 자동차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신을 감싼 천에서 지문이 나와서 곧바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피해자 정보까지 바로 공개했던 네. 것 같은데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온 30대 변모 씨인데요. 소셜미디어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팔로워가 25만 명을 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최근 개인 인터넷 방송 활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간 지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은 피해자분께서 어떤 이유로 그 혈청 주사를 맞았는지, 네. 그리고 또 의료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 병원에다가 뭐 그 시신을 이렇게 유지를 그쵸. 했어야 되는데 뭐 이불에다가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막 유기를 하고 그쵸.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황도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에서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그런 의심이 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점차 이제 경찰 조사로 드러날 텐데 현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현지 경찰도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용주 캐스터 말한 것처럼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 당국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전국적 먹튀인데요. 이 먹튀, 돈만 받고 도망쳤다라는 뭐 그런 뜻이죠. 네네. 쓰는 말입니다. 이 전국 28곳에 지점을 둔 기업형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환불도 안 해줬는데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헬스장 지금 보이는 곳인데 이 문자, 이 헬스장 회원이 받은 인터넷 문자입니다. 헬스장 28곳이 모두 분리됐고 브랜드는 사라졌다는 건데요. 지점들은 다 팔렸다고도 했습니다. 지난달 87만 원을 내고 회원권을 끊은 사람도 올해 초 회원권을 연장하며 300만 원이 넘게 냈던 사람도 모두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볼까요? 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 이제 수업이 어려울 것 같다. 환불 신청서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쓰고 이제 고소하게 된 거죠.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망하거나 절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이요. 강력한 처벌을 받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헬스장 홈페이지는 사라지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모임 단톡방에 벌써 800명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저 믿고 저기를 다니실 뿐인데 이 적은 돈이 또 심지어 아니잖아요. 네. 운동 좀 해보겠다고 요거를 조금 회원권 끊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수백만 원을 이제 날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건데요.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590만 정도로 못 받는 상태고요. 퇴직금도 포함돼서 한 600은 넘는 거로. 아이고. 네, 상황이 이런데도 대표 전모 씨는 JTBC 취재진에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근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타고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의 밝힌 입장 들어볼까요? 내가 거의 다 끝났고 안 된 곳들이 있는데 그 곳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전혀 없고 최대한 끌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도가 난 거라서. 네, 기존 직원 등이 인수한 일부 지점은 회원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사실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비슷한 사례들이 워낙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해서 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게 지금 회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 수사 결과도 한번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30초 30분인데요. 네. 이게 그제 강원도 양양 설악해변에서 낙뢰 사고가 났습니다. 벼락을 맞은 6명 가운데 30대 남명 1명이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구급대원들이 해변에서 사람들을 옮기고 있는데요. 양양에서 일어난 낙뢰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서핑을 끝내고 해변에 앉아 있거나 우산을 쓰고 현장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놀러 갔다가 해변가에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인데 벼락을 네. 또 어떻게 아이고. 맞아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다니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참 믿기 어려웠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낙뢰 사고 통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낙뢰는 무조건 피하는 게 답인데요. 벼락이 친다면 일단 실내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피할 곳이 없다면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또 나무나 전봇대 등 번개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곳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합니다. 또 키워드에서 보여드린 그 30초, 이 30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번개가 보이고 30초 안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멀지 않은 곳에서 번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낙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자리를 떠야 하고요. 또 마지막 천둥 소리를 듣고 30분 정도 더 이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린 뒤에 이동해야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30초 안에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이고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그건 네. 좀 위험할 수 있다. 가까운 네. 곳에 번개가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피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피를 하고 나서 30분 뒤에 이동을 해야 된다. 마지막 천둥 소리를 듣고 30분 뒤에. 와. 네, 알겠습니다. 30초, 30분. 생명을 위협하는 이 낙뢰 사고인데 이게 대피 방법 잘 좀 미리 숙지해서 피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아마존의 기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사고로 실종된 그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구조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먼저 구조 당시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이들 모두 약간 좀 볼이 파일 정도로 심하게 야인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크게 상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맹수들이 많은 깊은 밀림에서 어른도 없이 게다가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서 봐도 그렇지만 고작 13살, 그냥 9살, 4살, 심지어 11개월 아기까지 이렇게 남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아이들의 생존 가능성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이 조난된 지역은 가시거리가 20m밖에 안 되는 이 정글이었는데요. 물과 과일을 구하기 쉽다는 뭐 이런 장점 이외엔 뭐 재규어, 독사가 이렇게 서식해서 맨몸으로 아이들이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매는 남미의 원주민으로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정글의 방식을 적극 활용한 끝에 조난 40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특히 첫째였던 13살 장녀의 역할이 컸는데요. BBC 보도 보시겠습니다. 네. 장녀의 리더십 덕분에 그러니까 장녀의 보살핌과 정글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장녀가 고구마처럼 생긴 작물인 카사바 가루를 비행기에서 찾아냈고 이후엔 씨앗과 과일 등을 채집해서 동생들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요. 이르면 2, 3주 안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로 이제 어머니를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돌아온 아이들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훈훈한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년 가까이 미국을 사제폭탄 테러 공포에 떨게 했던 미국의 테드 카진스키 소식인데요. 그가 81살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테드 카진스키 하면은 좀 누구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의 대학과 항공사의 소포로 사제폭탄을 보내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만든 테러범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그 영화나 OTT 시리즈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죠. 보통 이분을 이제 유나 바머로 이 말 일컫는데 유나 바머. 예, 그렇죠. 이 대학교 유니버시티 그리고 또 항공사 에어라인 요걸 좀 주로 노렸다라고 해서 유나 바머, 폭파범이라고 하죠. 또 당시에 또 미국에서는 이 우편물 수령과 비행기 탑승에 대한 공포가 이 사람 때문에 일기도 했습니다. 유나 바머는 IQ 167에 16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천재였는데 기술 문명과 산업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죽은 거예요?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오늘 새벽 외신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 보도 잠깐 보실까요? Ted Kaczynski, known as the Unabomber, is believed to have died by suicide, source says. 그러니까 소식통에 따르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신만의 뒤틀린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던 그는 결국 교도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자, 지금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트럭이 한 대가 넘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돼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야겠다, 자유롭고 싶다. 영화 속 빠삐용이 미국의 한 도로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빠삐용 지금 보시다시피 돼지 친구들이고요. 지금 돼지들이 눈길을 굉장히 끌고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돼지를 수송하던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탈출을 감행한 겁니다. 탈출을 감행했다. 돼지들이 약간 슬픈 운명을 직감했던 걸까요? 예, 일단 이 트럭이 도살장으로 가던 중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동물적 본능으로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트럭에 50여 마리의 돼지가 실려 있었는데요. 도로로 쏟아져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바람에 이 일대에 한동안 정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옆에 계속 차도 돌아다니는데 저러다가 뭐 추가 사고로 이어질지 아닐지 저는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일단은 사고를 당한 이 트럭 운전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돼지들이 도로를 말씀하셨다시피 막 여기저기를 누비고 막 다니다가
돼지가 다쳤다 그래요. 이 중에 10마리는 죽었고요. 아이고. 인근 4개 관할서에서 경찰들이 총출동했는데요. 4시간 넘게 매달린 끝에 간신히 다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4시간 동안의 자유 좀 짧았네요. 네, 짧긴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돼지들을 도살장에 보내지 말고 동물보호소에서 편안히 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람들 민원 끝에 이 비슷한 소동을 일으킨 동물들을 그렇게 해줬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과연 이 돼지들의 탈주국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바다 한복판에 뜬 호화 크루즈선 가보겠습니다. 지금 갑판 위에서 굉장히 소란스럽거든요. 크루즈 승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입니다. 보시면 이제 헬기가 떠 있죠. 네, 이렇게 로프로 끌어올려서 헬기에 태워서 육지로 보내는 과정이고요. 저 정도면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나 봐요. 과연 그럴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실려간 영국인 남성은 다리가 아파서 크루즈 안에 있는 의료센터를 찾아갔고요. 고관절에 감염이 생겼을 수도 있다. 당장 CT 촬영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그렇게 들리죠. 근데요, 이 승객 아무래도 그 정도는 내가 좀 느끼기에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그냥 여행 마치고 진료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별안간 해안 경비대로부터 이 남성을 포함해서 다른 승객 2명을 인근 육지로 격리해야 한다는 경고가 내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헬기에 실려서 크루즈를 떠나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막상 육지의 병원에 가보니까 그냥 단순 근육 긴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쥐가 났다는 거예요. 어머. 네, 함께 실려온 또 다른 승객 2명 역시 오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 여행이 그러면 어떡해요? 남은 여행 아까워서. 비쌀 텐데. 그렇죠. 네네네. 여행 완전 망가진 거죠. 환갑을 맞아서 큰맘 먹고 나선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여행을 망쳤습니다. 남성은 지금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항공기 요금 때문에 지출도 너무 컸다면서 크루즈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겠죠? 네. 예,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6월 FOMC 긴급 예측, 미국 연준의 생각을 읽어라.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연준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렇게 금리 향방을 예측할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뭔 생각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요. 연준이 어떤 원리로 금리를 결정하는지 알아보고 또 곧 있을 금리 결정 방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머니클래스에서 사실 이렇게 매주 거의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무슨 금리 얘기를 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뭐 다른 아침 뉴스에서도 막 헤드라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이 네. 결국 세계적인 돈의 가치를 움직이고 물가를 움직이고 네.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결정짓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을 결정짓고 우리 아버지의 월급을 결정짓고 네. 나의 용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게 바로 경제 공부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히 22년, 23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네. 바로 물가 때문인 거죠. 물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와 물가는 서로 역행하는 관계다. 네.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치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니까 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역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물가라는 그 거대한 숙제가 등장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준의 작동 원리, 통화정책의 작동 원리를 한번 소개해 봐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려요. 네. 정책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네.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시중은행은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책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이자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 네.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쓰는 금리. 네.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가게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네. 금융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꺼려지죠. 또 가게는 소비하기가 꺼려져요. 네. 그럼 그것이 결국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줍니다. 어느 수준의 경기가 꺼지면 꺼질수록 물가는 잡힐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경기를 얼마만큼 침체하게 만들까? 침체하게 만들면서 물가를 잡는 행동인 것인데 네. 적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22년, 23년 긴축의 시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물가와 경기 그 두 마리 토끼를 뭐 어떻게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어떤 그 목표가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네네네. 미국 통화를 뭐라고 합니까? 미국 통화 달러죠. 달러죠. 네네. 한국 통화는 원화죠. 네. 사실은 그게 별칭인 것뿐입니다. 별칭이라고요? 별칭입니다. 네. 정식 용어는 연방준비은행권, 한국은행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결정짓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연방준비은행권. 괜찮은데요? 네. 너 달러 뭔지 알아? 그럼 연방준비은행권이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열리니까 네. 금리 동결, 뭐 인하, 네. 아니면 뭐 상승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 6월 FOMC 회의 그 결과는 아마도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CPI 물가에 따라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과, 물가의 흐름, 고용의 흐름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의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물론 동결이 아니라 뭐 깜짝 인상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도 모두 다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패드워치라고 하죠.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보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동결에 74.7%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70% 정도가 그래도 동결할 거야라고 믿고 있는데 네. 저도 역시 23년 연내에 이제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동결되는 기조가 찾아오죠. 네. 그런 기점 거의 라스트 댄스 맞아. 지난 금리 인상이 라스트 댄스였어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 동결 시점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결 시점이 거의 다 왔다. 네. 그러면 뭐 올해 안에 네. 이제 동결을 넘어서 네. 인하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요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네. 연준의 작동 원리, 파월 연준 의장 혹은 연준 위원들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무슨 생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까? 이걸 좀 판단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금리 인하 올해 안에 가능할까? 결국 그 기준은 물가와 고용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그러면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경기 안정. 네. 근데 경기 안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된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다. 생각해 보면 자, 물가 안정 여부를 진단해 보니까 물가가 많이 정점 찍고 떨어지긴 했으나 네. 목표하는 물가가 바로 2%니까 아직 목표 물가까지 안 왔다. 그러면 목표 물가까지 안 왔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한 열심히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액션 때문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네. 근데 그 경기가 너무나 위태위태할 만큼 미국 경제를 파탄시켜 나갈 만큼 그만큼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보시면 실업률은요. 오히려 23년 5월 기준으로 아직도 완전 고용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거나 금리 인하 안 하고도 역시 고용은 완전 고용이니까 마음 놓고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여도 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없다. 것이다. 바로 물가만 잡기 위해서 행보를 다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는 없다. 사실 이 금리 인하 없다라는 말씀은 작년 이맘때부터 드렸습니다. 23년 연내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하에 아마도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은 이런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금리를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네. 시장의 시각은 네. 그런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연준의 생각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잘못 읽고 있는 것도 아하, 네.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그 해외 원서예요. 네. 이게 돈을 찍어내는 연준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아, 네. 한번 여기서 카메라에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비춰봐드리면 네, 네. 이 책의 내용이 연준 위원 내부자의 시각으로 연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해놓은 최초의 책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예. 제가 이 책을 갑자기 꺼내들은 이유는 네네.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연준 위원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연준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연준 말 안 틀려, 안 믿어 이런 친구들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실제 21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21년 잭슨홀 미팅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21년 8월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야. 물가 계속 오르지 않을 거야. 인플레이션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다른 말로 금리 인상 필요 없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잭슨홀 미팅 또 8월에 네. 갑자기 우리 연준의 목표는 물가 잡는 일이야.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극단적으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연준의 실패, 2번 실패. 그리고 이것이 주가를 무너뜨리고 자산 가치를 무너뜨리고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 하면서 연준에 대한 믿음이 마치 사라진 거예요. 양치기 네. 소년처럼. 그런 환경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혹은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네.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인데 그 연준이 신뢰를 잃게 된 그 여러 가지 작동 원리와 배경을 한번 설명드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준비은행권을 가지고 네. 결정을 할 텐데 금리를 인하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네. 그럼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 유동자금이 늘어나요. 돈이 많이 풀리죠. 예. 그러면 자산 버블이 일어납니다. 물가도 그것 때문에 오릅니다. 네. 결국 물가가 오르게 만든 것,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도 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를 올려놓고 또 금리 인상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게 유동자금이 또 줄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융부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기 침체까지 야기해요. 그럼 경기 침체 왔으니까 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연준이 없었으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오히려 연준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과도한 유동성 자금 또 과도한 또 유동자금을 줄이는 과정 이런 두 가지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경제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과정이죠. 네. 그렇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 그렇게 해석할 수 그리고 있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네. 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 이 책을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유도 네네. 바로 그겁니다. 아. 연준 위원들 그리고 의장은 네. 대통령이 선출하죠. 근데 선출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경제를 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릴 경우 경제가 오히려 더 망가뜨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아무튼 그래도 연준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계속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건 뭐 변함이 없는데 네. 앞으로 금리 향방에 따라서 우리가 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시죠. 라스트 댄스라는 단어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에 멈출 거라고 본다면 이제 라스트 댄스였거나 라스트 댄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시대로 네. 전환되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당장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동결되는 구간 자체가 바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물론 주식시장은 이 금리의 향방으로부터 선행하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이고 상승하는 압력이 계속 작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의 정점,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의 저점,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도 될 만한 시점, 이 채권 시장이 그렇고 네.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후행하니까 네네. 금리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곧 후행해서 집값이 거의 저점, 바닥에
바닥을 다지는 지점이 거의 오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변곡점의 구간에 나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결국 연준의 작동 원리, 금리 인상이나 동결의 작동 원리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네.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흐름의 변곡점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공부도 끝일 것만 같지만 네. 하루하루 배우면 끝이 없죠. 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엔 남녀노소 누구나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아침 시간 선물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챗 GPT를 1:1 과외교사로 만드는 법. 오. 이 질문을 던지면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아서 참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 이 아이들의 교육 분야에서도 이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심지어 잘 쓰면 1:1 과외 선생님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야, 챗 GPT. 네, 아주 핫한 존재잖아요. 네. 네, 우선 아직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챗 GPT가 뭔지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왜 이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챗GPT가 그 생성형 AI라고 표현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문장을 생성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챗GPT라고 합니다. 네. 챗GPT는 쉽게 생각하면 챗봇 플러스 GPT인데요. 네. GPT는 거대한 언어 모델인데 어. 여기에 챗봇을 붙여가지고 누구나 사용자가 거대 언어 모델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백과사전도 있고 전과도 있고 참고서가 다 있었는데 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더 좋은 참고 자료가 이제 나왔고 직접 여기에 소통할 수 있고 나의 궁금한 점을 딱 집어서 대답해 준다. 이게 기존의 것과 다르다. 옛날 거는 본인이 막 열심히 찾아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질문하면 그거에 맞는 답을 딱 찾아서 준다.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전 과목 선생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방 옆에 이렇게 대기하다가 이거 궁금하면 딱 답변해주고. 챗 GPT 머니 클래스 코너에서도 몇 번 다뤄봤는데 사실 사용 방법을 보니까 우리 뭐 그냥 모바일 메신저 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날씨 알려줘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채팅하듯이 사용하면 되는 거 이게 사용법의 전부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굉장히 핫한 이 시스템이 됐는데 네. 사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듯이 네. 홈페이지 접속해서 질문만 하면 이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오픈 AI라는 회사 이름을 치고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입력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기술.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예, 예. 근데 이 기술을 집에서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그 수준에 따라서 전 과목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지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쉽게 지도가 되다가 네. 이건 나도 잘 모르겠네. 애매하네 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4, 5학년 수학부터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요? 부모님들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하게 되고. 실망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만 시켜? 네, 그럴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답을 보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잘 부모로서의 권위가 맞아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떤 학원에서는 답지를 안 주고 문제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난감한데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 문제와 자녀가 풀어놓은 이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같이 확인해보고 그걸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쉽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전 과목에서
거의 대부분 답을 잘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모든 과목에서 낸다. 그럼 좀 짚어보면 뭐 영어 같은 것도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고 조금 그런데요. 네네.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가 영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글로 되어 있는 아주 한국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과목으로 치면 국사라던가 한국 문학 이런 건 좀 약합니다. 그 대신에 영어는 굉장히 잘하고 네. 또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나 과학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별 장단점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영어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번역가의 직업이 위태롭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글, 영어 번역도 잘하고 요즘에 음성으로도 대화하는 기능이 나와서 영어 회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장문 할 때도 이거 활용이 좋다고 장문은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게 네네. 영어 문장을 쓴 다음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표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가 짚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완전히 영어 선생님이 와서 개인 교수, 개인 과외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수학이나 과학은 좀 공통적으로 괜찮다고 하셨으니 뭐 몇 세 아이가 풀기 좋은 수학 문제 좀 만들어줘. 이렇게 아예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네,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용 수학 문제를 만들어줘 하는 것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풀이 과정도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 부모님도 이게 좋은 문제지 나쁜 문제지 잘 구분하기 어려우시니까 네. 기존에 있는 문제 그거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문제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걸 아이들이 푼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나오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 풀 만한 문제 좀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네. 물론입니다. 답변이 나오네요, 이렇게. 네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즐겁게 풀어보세요. 어허. 그리고 괜히 약간 이 AI가 제시한 문제라서 어린 학생들도 AI가 제시한 거야? 한번 풀어보자.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풀어보고 나서 답을 여기다 또 입력해보면 뭐가 틀렸는지 또 가르쳐주고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알려주니까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문제를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네. 네. 교수님이 허투루 말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학교 공부에만 활용할 수 있는가? 과연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뭐 상담 분야나 뭐 이런 분야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가 올바르게 크고 있는가. 네. 이 행동이 정말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건지 일반적으로 이 나이 때 하는 행동인지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또 자녀가 또 못 알아들 때도 있고 반발할 때도 많고 네. 그런 부분에 사실 요즘에 아이를 한 명 키우기 때문에 옛날에 3명, 4명 키울 때는 부모도 학습이 되거든요. 네. 큰애 할 때 실수한 건 또 둘째 때 보완이 되고 하는데 한 명만 키우다 보면 첫 경험을 하면서 다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또 상담을 해줍니다. 지금 또 자료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사춘기 아이와 자꾸 싸워서 고민이야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실제 나오는 값이죠. 한번 좀 보여주시면 뭐 이해와 공감을 하라 이렇게 좀 조언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챗GP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일반적인 답을 해주고요. 좀 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아주 구체적인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엔 일반적으로 우리 사춘기 뭐 아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대드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대화할 좋은 시간을 찾아보세요. 좋은 주제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 어떻게 조절을 할까? 그러면 같이 약속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들을 또 대화하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마지막 질문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라고 얘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놨어요. 정말 똑똑해요. 이놈의 AI 이렇게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면 이제 잘 쓰면 아주 좋은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뭐 보도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 챗 GPT로 학생들이 숙제하거나 표절하거나 이런 논란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긴 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픈 AI가 이제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가이드라인에도 챗GPT는 13세 미만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챗GPT가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도움받는 데 굉장히 좋은데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고민하고 사고하는 과정이 학습인데요. 네.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모르게 문제 써서 답 구하고 해서 베꼈으면 네. 우리 어릴 때 그냥 그 문제집 답안지 보고 베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럼 학습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학습할 때는 챗GPT 도움 없이 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13세 이하 어린이는 네.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요? 사용하지 말고 13세에서 18세까지는 부모의 관리 지도하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군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 점을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 공부할 때 쓰는 방법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공부의 기본적인 교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10%에서 20% 아직 정확하지 않은 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정확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교재를 공부하다가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듯이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하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성인들은 뭐 본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네. 이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다가 하나 못 여쭤본 게 하나만 여쭈면 이 챗 GPT로 코딩 교육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코딩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기 때문에 얘 기본 언어가 코드예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제일 좋고 코딩 교육을 할 때도 문제에 대해서 코딩 답을 바로 찾아내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코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오류가 있는지 찾아달라 하면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시면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번역도 그렇고 검수를 시키는 기능으로 제대로 활용하면 더욱더 좀 속도도 빨라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또 이 맞습니다. 코딩이 네. 요즘 아주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 때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코딩을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 네네. 그럴 때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하고 비싸거든요. 네.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님과 챗 GPT 활용한 교육법 계속 알아봤는데요. 더 듣고 싶은 게 많아서 유튜브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클 2교시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정 교수님과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졌던 소나기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 다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 또 낙뢰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주로 동쪽 지역에 집중될 텐데요. 낮부터 밤 사이 중부와 호남, 영남 내륙에 최고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고 바다 한기가 유입되는 서해안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전주 21도, 대구 2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예상됩니다. 이번 소나기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월요일 상클 2교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챗 GPT를 이용해서 아이들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 정재영 교수와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저희도 챗 GPT처럼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JTBC 뉴스 유튜브로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